오늘은 전에 했던 조선의 다빈치 정약용에서 다뤘던 생애와 사상을 현대사회에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2018년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찾아왔다고들 하죠. 인공지능인 AI가 나오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며 증강현실인 AR과 가상현실인 VR이 일반화되며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끌며 수많은 경제학자, 사회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 책들의 주요 포인트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에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인류의 공존과 공여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인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떤 것이 있을지 오늘 알아볼 건데, 설명이 좀 너무 추상적이었을 거예요. 그죠? 인류 사회의 공존과 공여,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좀 어려운데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부터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알기 위해서는 1962년 레이첼 카슨이 출간한 침묵의 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레이첼 카슨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봅시다. 레이첼 카슨은 미국의 유명 주간지인 타임지에서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꼽힌 사람이에요. 레이첼 카슨은 1907년 5월 27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스프링데일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프링데일은 시골 마을이었던 만큼 문명보다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았고, 유년 시절 어머니와 산책을 자주 다니던 레이첼 카슨은 자연을 사랑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주 감수성이 풍부한 소녀였어요. 시간이 흘러서 레이첼 카슨은 작가로서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펜실베니아 여대 영문학 전공으로 입학하게 되는데, 필수 교양 과목을 듣다가 동물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문과에서 동물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돼요. 그렇게 1929년에 펜실베니아 여대를 졸업하고 우즈홀 해양연구소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1932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동물학 석사를 따게 됩니다. 그녀가 졸업할 당시 미국은 대공황 시절이었고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던 카슨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라디오 대본을 쓰거나 박물학 잡지에 기사를 기고해서 생활비를 벌곤 했습니다. 작가의 꿈을 계속 이어나가는 과정이기도 했겠죠. 1936년에는 동물학과 영문학의 특성을 모두 살려 연방 공무원으로 취직해서 15년간 일을 하게 됩니다. 일하는 동안 미국 어류 야생 동물국에서 발간하는 모든 출간물에 대한 편집 책임자를 역임했는데, 어류 야생 동물국에서 일한 만큼 해양 생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게 된 카슨은 본인이 원하는 연방정부의 동물학 연구를 서정적인 산문으로 풀어쓰곤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읽기 어려운 연구문헌을 좀 읽기 쉽게 도서화한 셈이죠. 그중 1951년 7월에 출간한 바다에 관한 연구서 The Sea Around Us가 1952년 내셔널 북 어워드에서 논픽션 부문 상을 받게 되고, 이를 계기로 카슨은 연방공무원 일을 그만두고 과학작가로서 글을 쓰는 데 전념하게 됩니다. 카슨이 연방공무원으로 일을 했을 때에는 세계가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있었을 때예요. 2차 세계대전은 수많은 전염병과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혹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화학약품을 사용했고, 그 중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DDT가 여기에 속합니다. DDT는 스위스 화학자 파울 헤르만 밀러가 개발해서 대량 생산에 성공해 세계보건위생의 공헌에서 노벨상을 받기도 했어요. 20세기 초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한 티푸스의 전염 원인이 몸에 기생하는 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파울 밀러가 획기적인 성능으로 DDT를 발견을 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해충을 퇴치하며 식량 증산으로 수백만에 굶어 죽었을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이 DDT는 아주 널리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럭으로 DDT를 살포하기도 했고 학교에서는 분말을 어린아이들 머리에 뿌리거나 병사들은 DDT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늘 차고 다니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칵테일의 취기를 돋우기 위해서 진과 살충제인 DDT를 섞어 만든 미키슬림이라는 술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압생트를 섞어서 마시는 술이에요. 그러나 이 유용한 DDT는 반감기가 2년에서 15년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 화합물이고 지용성 물질이었기 때문에 생물에 의해 섭취되면 점차 체내에 축적되면서 먹이사슬을 거쳐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축적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생물 농축 확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카스는 해양 생물에 대한 연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생물 농축이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다양한 화학약품의 오남용이 환경을 파괴하고 결국 인간에게 그 피해가 돌아온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책을 한 편 쓰게 됩니다. 그것이 1962년에 발간한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에요. 이 침묵의 봄은 특히 DDT와 새의 개체수에 대해서 중심이 맞춰진 건데 제목이 Silent Spring, 침묵의 봄인 건 전염병을 옮기는 이나 모기를 잡기 위해서 사용한 DDT가 생물 농축 과정을 통해서 작은 새에서 큰 새에게 흡수되고 다량의 DDT를 흡수하게 되는 새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종이 줄어들며 결국 새 지저귀는 소리가 나지 않는 조용한 봄이 올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침묵의 봄이 출간된 이후 카스는 농약회사나 식품회사로부터 화학약품이 주는 이익은 생각하지도 않고 과도한 공포심을 조성해서 미국의 식량 생산을 공산국가처럼 떨어뜨리려고 하는 공산주의자이다! 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많은 대중들에게 화학약품에 대한 환경오염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대중들이 환경오염에 대해 의식을 갖기 시작할 무렵 1969년 1월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주 인근에서 폭발물을 이용해 원유 시추를 하던 시추시설에서 파열이 일어나서 원유 10만 배럴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다니던 대학생 데니스 헤이즈는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게이로 넬슨과 함께 지구의 날 행사를 열어서 대중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고자 했습니다. 시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자 미국은 국가환경정책법 혹은 연방환경정책법을 통과시켰고 이는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의 시발점이 됩니다. 1972년 로마 클럽에서 발표한 연구서인 성장의 한계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로마 클럽은 1968년 이탈리아 사업가 아우렐리오 페체이의 제창으로 지구의 유한성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유럽의 경영자, 과학자, 교육자 등이 로마에 모여서 회의를 가진 데 붙여진 명칭인데 여기서 하는 일은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등 인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경고와 조언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연구서인 성장의 한계에서는 천연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이 급속히 진전되고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핵무기 등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의 성장이 점점 느려져서 언젠가 제로 성장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을 바라는 것은 결국 인류 전체의 붕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면서 과연 인류는 환경보호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등장했어요. 이와 같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972년 6월 유엔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113개국 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고 인간환경선언을 선포하였으며 12월에는 유엔에서 환경 문제를 전담할 기구로 유엔 환경계획을 발족시켰습니다. UNEP라고 해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 속 파생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알려진 건 1987년 개최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제시된 문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를 통해서입니다. 일명 브룬트런트 보고서로 불리는 이 문서에서 처음 제시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소개 제시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서 도출된 하나의 정의로 현재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 개념이 계속적으로 UN 등 국제기구의 달성 목표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UN은 2000년 9월 미국 뉴욕시의 UN 본부에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를 열고 이 회의를 통해서 새천년 개발 목표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 목표는 빈곤과 저개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려고 15년 완료되었는데 이 MDGs,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는 8개의 상세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극심한 빈곤과 기아 탈출. 두 번째, 보편적 초등 교육의 제공. 세 번째, 성평등과 여성 자력화의 촉진. 네 번째, 아동 사망 감소. 다섯 번째, 산모 건강 증진. 여섯 번째, HIV, 에이즈, 말라리아와 다른 질병의 퇴치. 일곱 번째,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여덟 번째,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 관계 구축. 이 MDGs 이후에 UN은 그 후속 사업으로 SDGs라는 목표를 세우게 됐어요. 지속가능한 발전 종합 목표인 SDGs는 2016에서 2030년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로 새천년 개발 목표의 후속 사업으로서 새천년 개발 목표가 추구하던 빈곤 퇴치 완료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글로벌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 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 심화, 지구 환경의 파괴 등 각국의 공통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위협 요인들을 동시적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SDGs는 17가지 상세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빈곤 퇴치, 굶주림 없게 하기, 건강하고 질 좋은 삶, 질 좋은 교육, 양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산업 혁명,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불평등 해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도시와 커뮤니티,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환경 보호에 대한 움직임, 수자원 보호, 생태계 보호, 평화 정의, 그리고 강력한 제도, 목표에 대한 단결력. 이 17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전 목표를 비교해보면 SDGs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다루려고 하는 4가지 분야는 교육관, 과학관, 인간관, 경제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할 내용은 해당 세부 목표에 관한 정부 부처의 설명입니다. 첫 번째, 교육관은 SDGs의 4번째인 질 좋은 교육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남부아시아 및 장애인, 토착민, 난민 아동 및 농촌 지역의 가난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과학관입니다. SDGs의 6번째인 깨끗한 물과 위생, 14번째인 수자원 보호, 15번째인 생태계 보호. 깨끗한 물과 위생은 담수 생태계의 안전한 수질 위생 및 건강한 관리는 인류 건강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 및 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 14번째 수자원 보호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해양 및 해양 자원을 계속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 그리고 기후변화, 남획 및 해양 오염이 증가하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세계 해양의 일부를 보호하는 데 최근 이익이 위태롭게 되고 있습니다.
15번째 생태계 보호는 지구의 육상 생물종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정했고요. 산림 손실의 속도가 느려지고 숲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생산성, 생물 다양성 손실, 야생동물 밀렵 및 인신매매의 추세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관은 SDGs의 첫 번째인 빈곤 퇴치와 8번째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00년 이래 세계 빈곤율이 절반으로 낮아졌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극심한 빈곤 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경우 사회보장 시스템을 확대하고 재난의 위험을 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8번째인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은 노동 생산성의 향상, 특히 젊은 사람들을 위한 실업률 감소와 금융 서비스 및 혜택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네 번째 인간관은 SDGs의 5번째 양성평등과 10번째 불평등에서 16번째인 평화 정의 그리고 강력한 제도입니다. 성불평등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어 왔고 여성과 소녀들의 기본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여성과 소녀들의 권한 위임을 달성하려면 가부장적 태도와 관련 사회규범에서 비롯되는 뿌리 깊은 성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틀 포함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번째 불평등에서는 국가 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 번성하고 있고요. 16번째 평화, 정의 그리고 강력한 제도는 최근 수년간 격렬한 분쟁이 증가한 반면 살인사건은 천천히 줄어들고 전 세계의 시민들은 보다 더 나은 정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강도 높은 무력 충돌로 인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효과적이고 책임있고 포괄적인 제도와 함께 평화와 정의를 진전은 지역 및 지역 내에서 불평등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분야에 대한 조선의 멀티태스커 정약용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을지 그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역사 공부란 선조의 삶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묻고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답을 얻는 과정이죠. 정약용은 인본주의와 실사구시를 통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어요. 실사구시란 일을 실답게 하고 발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실은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실사구시예요. 겉보기만 번드르르하고 실제에 적용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쓸모에 맞게 바른 방향을 설정해 나아가 알찬 결과를 얻는 게 실사구시입니다. 정약용은 목민관의 마음으로 무턱대고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일의 효율을 높여 가능한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봤어요. 목민심서에서 목민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럴 수 없으니 심서한다 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지금은 어쩔 수 없으나 꼭 후에 개정되어야 할 부분을 정약용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교육관, 첫 번째 교육관은 정약용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되 개개인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둔하지만 공부에 파고드는 자는 식견이 넓어지고 막혔지만 잘 뚫는 자는 흐름이 거세지며 미혹하지만 잘 닦는 자는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려고 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학문만이 공부가 아닌 기술 또한 공부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백성이 구직에 적절히 나뉘어서 일하고 공부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봤어요. 그는 제자들마다 개별 특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가르침을 친필로 적어내리곤 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거죠. 현대 교육은 과학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해서 획일화된 지식을 주입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이는 서구 근대 교육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에 비해 정약용의 교육 이론은 효율보다는 인간 그 자체의 존재,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자연 친화적인 거죠. 현대 교육은 많은 이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약용이 추구한 개개인의 역할과 능력에 걸맞는 교육은 아닌 거죠. 더 깊은 학습과 연구를 가능케 하는 정약용의 교육론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학사상. 정약용은 중농시설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농업은 일반 직업과 같지 않은 세 가지가 있다고 봤는데 존경받기로는 선비만 못하고 이익은 상업만 못하며 편하기로는 공업만 못하다는 거예요. 농부는 힘들고 이익도 박하고 지위도 낮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편농, 후농, 상농, 이 3농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힘은 적게 들이면서 농업 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게 첫 번째가 파종, 두 번째가 종자 개량, 세 번째가 농기구 개발, 네 번째는 수자원이 풍부해야 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수리시설을 확장하거나 새롭게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농기계, 관계 수리시설 및 도량 형기를 개발하고 정비했습니다. 즉, 가장 당연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던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이뿐만 아니라 그는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국가 예산을 절약하고 이를 통해 절약된 자원이 빈곤한 국민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정약용의 경세유표에는 국가재정을 충실하게 하는 다양한 연구가 들어있는데 그 실천의 하나로 수원 화성의 건축에 큰 공헌을 한 거중기를 들 수 있습니다. 수원 화성 건축에 활용된 거중기로 인해 공사 비용과 시간이 천문학적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소모되었어야 할 국가 예산과 노동력을 백성을 배부르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관은 그는 토지제도에 있어서 개혁을 통해 협동 농장제를 만들어서 농민이 공동으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균등하게 분배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과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이상적이고 진보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집단으로 활동하며 각 집단에 처한 재난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간관은 그는 평등하고 풍요로운 조선을 꿈꿨어요. 평등과 존중을 박탈당한 백성들의 편에 서서 시대를 아파했고 개혁을 꿈꾸었던 진취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백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흠음신서의 제목처럼 신중하고 또 신중하여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며 백성들은 보편적인 국민이 아닌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계심사 때에도 부당한 세금 징수에 항의한 글을 풀어주고 오히려 칭찬을 했던 인물입니다. 벼슬을 하더라도 공직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안 되고 벼슬살이에서 중요한 점은 두려워할 외 한자뿐이라고 봤어요. 법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을 간직하면 혹시라도 방자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아서 정약용은 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분야를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업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국제심포지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산 국제심포지엄인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세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첫 번째 날은 4월 5일 목요일, 이렇게 밑에 개회식과 기조연설 등이 있고요. 두 번째 날은 4월 6일 금요일. 이때에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과학, 경제, 사회 등에 대해서 교수분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이건 4월 5일에서 4월 6일 양일간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진행되고요. 각 분야는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 순서표와 함께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 이후 교육, 과학, 경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약용의 해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2018년 정약용의 해를 맞이하여 남양주에서 개최되는 다산 정약용 해배 20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심포지엄뿐만 아니라 다산가족 캠프, 인문 지식 콘서트, 정약용에게 공부법을 묻다, 정약용 과거 시험을 재현하는 응답하라 1789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개는 다음 주 금요일 날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